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 5.18 단체 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5.18 학살의 주범은 할아버지라고 했고 유족은 전씨를 안아줬습니다. 광주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보류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했는데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전 지사 장남이 닷새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해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O 간부가 중계권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잇따르는 한국 프로야구 비리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인데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유족과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학살의 주범이며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5.18 희생자 묘소에서는 외투를 벗어 묘비를 닦자 유족들은 전씨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전우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 5.18 단체 등을 만나 공식 사죄했습니다. 정말 주고받다가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 씨는 5.18 학살의 주범은 할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유족들은 용기를 내어줘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우리 5.18 진실을 밝혀서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 전 씨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사죄하자 5.18 당시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은 전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힘내고. 이어서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전 씨는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열사 묘역 등을 참배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로 일일이 희생자 묘비를 닦았습니다. 더 좋은 걸 사용해서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씨는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도 방문해 5.18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우원 씨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전 씨의 광주 방문과 사죄 행보는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도 복잡했을 겁니다. 일부 광주 시민들은 마약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씨의 개인적인 사죄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많은 광주 시민들은 전 씨의 용기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힘겹게 역사가 앞으로 또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5.18 민주묘지로 향하는 전우원 씨를 응원합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용기를 낸 전 씨의 사죄에 5월의 한을 가진 광주 시민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받아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거지. 5.18 유족과 피해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허리를 굽히는 언행에 분노의 감정도 누그러졌습니다. 혼자라도 또 와서 또 사과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마음적으로는 더 좋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 씨의 행보가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3년이 흐른 마당에 손자의 사과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원래 손자가 와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나. 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사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마약이 취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 씨는 앞으로도 5.18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고 제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랬습니다. 전 씨는 오는 43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탄핵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법정에 나란히 앉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늘은 재판 내용보다 두 사람의 만남에 취재진의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법정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뒤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었는데 이 대표는 잠시 고개를 들어 법정에 들어오는 유 전 본부장을 쳐다본 뒤 이내 눈을 돌리고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표가 앉은 피고인석과 유 전 본부장의 증인석은 몇 걸음 거리였지만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당시 건설사 영업부장이던 고 김문기 개발처장과 변호사였던 이재명 씨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호주 출장 당시에도 바닷가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 대표가 김문기가 달리기를 잘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는 배가 나와서 잘 못 달릴 거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 씨와 통화했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 사실인가요? 2주 뒤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터질 듯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불렀지만 긴장한 듯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계란이 날아들면서 법정 밖에선 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 구호를 외치고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계란을 던집니다. 80대 A씨가 이 대표에게 던진 건데 계란은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관과 법원 직원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몰려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긴장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은 오랜 시간 상관으로 모셨던 이 대표를 더 이상 시장, 대표도 아닌 이재명 씨라고 불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평소 재판을 전후해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오늘은 휴식 시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이 끝날 때쯤 눈이 아프다며 신문을 일찍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증인보호 신청을 해 방호 직원의 경호를 받은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먼저 당정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고 그 배경은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전기 가스 요금을 논의했던 정부 여당이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당정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인상은 잠정 보류했습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는 그 복수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당정은 물가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조만간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요금을 올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 인상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등 자구책도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해소하는 걸 전고 하저로 할 건지 또는 하저 후고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런 조합상의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실제 발전 연료 구입에 드는 비용은 크게 들었지만 전 정부가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보류 카드를 꺼내며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폭탄 돌려막기식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이제는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요금을 묶어놓은 데다 에너지 공급 원가가 폭등하면서 이제는 사실 요금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요금 인상을 주저할까요? 산업부 장혁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2분기에서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런 좀 발을 뺐군요. 네, 일단 당정은 추가 논의를 해서 이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경제나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물가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여권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한일 정상회담 여파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올릴 경우 지지율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겨울에 벌어졌던 소위 난방비 폭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인상을 늦춘다면 제2의 난방비 사태와 같은 여름철 냉방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인기가 없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정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이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원에 달합니다. 예. 요금 인상 말고는 적자 해소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폭을 조절하라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둔 여당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르면 이른바 고지서 폭탄을 넘겼던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쉽지가 않겠군요. 그러나 언젠가는 올려야죠. 그 시기와 폭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13%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분을 적절한 시기에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예. 때문에 산업부는 적어도 올해 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은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매분기 13원씩을 올려야지만 이 산업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이번 1분기 전기요금도 킬로와트 시당 13.1원을 올린 겁니다. 예, 여론 수렴해서 올리긴 올려야겠군요. 가스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서민 난방비 안정을 이유로 1분기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요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당초에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10.4원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4번에 걸쳐서 오른 금액이 5.47원이니까 그보다 2배는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는 거겠지만 에너지 원가가 확 싸지지 않는 이상 결국 언젠가는 올려야겠죠. 내년 총선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예,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5년여)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직권남용과 정치 불법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부됐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 지시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는데 검찰은 일단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에 관련 수사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 법원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7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온 만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한 겁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입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개입했고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여는 등 군인 신분으로 부적절하게 정치에도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엔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개헌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이 뚜렷한 범죄 혐의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그동안 중단된 개헌 문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사령관 구속으로 당시 보고라인이었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 평균 34억 원 넘는 재력가였는데 10명 중 7명은 1년 새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검찰이 찾아낸 장롱속 3억 원을 재산 목록에 새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 현금 3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아낸 장롱속 뭉칫돈을 슬그머니 재산에 포함시킨 겁니다. 앞서 노 의원은 2014년 부친상 조의금과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까지는 현금 재산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노 의원 주장대로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해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장롱속 돈다발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296명 중 70%인 206명은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1년 새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었고 5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26명이나 됐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부자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47억 원이었고 같은 당 정복민 의원 559억 원, 박덕흠 의원 526억 원, 민주당 박정 의원 505억 원 순이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인 30%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토막 나면서 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영호남을 횡단하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년 전 통영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한산 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습니다. 수산업의 스마트화도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전남 순천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호남 지역 가뭄 대책을 챙겼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산과 울산에서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4%포인트 떨어진 30%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수도권에 비해 TK와 PK 지역 하락폭이 컸고 특히 20대에서는 11%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팀을 꾸려 논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MZ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특히 20대 지지율 하락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과 정부는 대국민 심층 인터뷰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하영재 의원은 잡범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어서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죠.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하영재 의원 것만 찬성한 건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 하 의원에 대해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잡범이지만 이 대표나 노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키웠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실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상당한 민족 공감이 있고. 하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뒷돈으로 1억 2,750만 원을 챙긴 혐의지만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133억 원, 배임 4,895억 원을 합해 관련 금액만 5,028억 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커다란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방탄조끼 입혀버리고.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수도권 출신 한 중진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역시 이 대표의 다음 체포동의안을 대비하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급식 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이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전국 3천여 개 학교의 급식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파업은 오늘 하루로 끝났습니다만 이 추가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임금 인상인데 교육부와 입장차가 큽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식탁 위에 샌드위치와 주스가 놓여 있습니다. 밥 대신 빵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불만입니다. 아니 음식을 이렇게만 주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오늘 하루 급식과 돌봄 등을 맡는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3천여 명이 총파업을 벌여 3,300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넉 달 만입니다.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음식도 이런 걸 못 먹거나 싫어하는 거리로 나온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4개 차로가 차단됐고 도보 행진까지 이어지면서 평일 오후 서울시청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노조와 교육당국은 기본급과 명절 휴가비 인상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서 올해 추가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남경필 전 지사 장남이 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손을 댄 건데요. 남 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 투약을 자수해서 경찰에 입건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은 어제 오후 이곳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가족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어제 저녁 때 한 4명, 5 정도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남 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25일 풀려났습니다. 남 씨는 풀려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필로폰에 손을 댔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입원을 상담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갔다가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예,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왔다고 우리는 전화로 사실한 것입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이 버리고 간 차에서는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을 끌고 오더니 차량에 태웁니다. 여성은 어떻게든 도망치려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파트 출구 쪽부터 피해자를 끌고 온 납치범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이 길로 나가 큰 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납치에 직접 가담한 2명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에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를 빌려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엔 차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로 다시 도주했습니다. 버려두고 간 차량에선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성남에서 먼저 붙잡힌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납치를 의뢰한 사람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울 강남에서 추가로 1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납치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70대 관리인이 여성 신도를 살해했습니다. 1년 넘게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왔는데요. 한 달 전에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계속 접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경찰과 국가수 감식 요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벽 5시 20분쯤 사찰 관리인 70대 A씨가 주방장으로 일하던 60대 여성 신도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4년간 사찰에서 봉사했지만 숨진 여성 신도가 구박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숨진 여신도를 1년 이상 스토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아주 스토커처럼 11시, 1시부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화를 안 받으고 계속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했는데 문 두들기고.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찰 측은 한 달 전 A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언제든지 사찰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접근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멀리하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조직원이 경상남도의 행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지사 시절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TF위원을 지낸 건데요. 또 간첩단 조직원들은 이 경상남도의 시민단체 5곳을 통해 보조금과 강의료 명목으로 5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첩들의 이 반정부 활동에 국민 세금까지 들어간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친문 핵심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재임 중 경남도에 남북교류협력 TF를 설치 운영했는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일명 자통의 조직원 A씨가 TF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방첩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경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A씨는 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인수위 TF위원도 지냈습니다. 방첩당국은 A씨와 자통총책 B씨가 시민단체 5곳을 통해 경남도와 교육청으로부터
총 5억 원의 보조금과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첩당국은 A씨가 TF 활동을 하며 보조금을 타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어떻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TF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전 지사 측은 아는 바 없다고 했고 박 교육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과거 외국에 나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왔던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타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KBO 간부가 중계권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국 프로야구를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굳이 WBC 부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성추문에 도박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데요. 한국 야구가 범죄로 얼룩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한국야구위원회인 KBO와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BO 간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스포츠 마케팅 업체 A클라로부터 중계권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클라 대표의 10억 원대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가 A씨의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역 선수의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도 불거진 겁니다.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는 오늘 이와 같은 제보가 있었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WBC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이후에도 각종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투수 서준호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팀에서 퇴출됐고 기아 장정석 단장은 선수 FA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해 해임됐습니다. 선수는 물론 구단을 감독할 KBO마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41년을 맞이한 한국 프로야구가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암울한 개막 전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 야구뿐 아니라 축구계도 시끄러운 상황이죠.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했던 대한축구협회가 결국 사흘 만에 사면을 철회했습니다. 정몽구 축구협회장은 사과했습니다. 돌아선 축구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여론의 십자포화에 대한축구협회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오늘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승부 조작 연루 등 축구인 100인에 대한 사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28일 축구협회는 모든 축구 팬들의 눈길이 쏠렸던 우루과이전을 1시간 앞두고 축구인 100인의 사면 결정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승부 조작에 가담한 48명을 비롯해 횡령과 배임 등 비리 축구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축구협회는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사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을 도모한다는 황당한 사면 취지도 축구 팬들의 화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호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적을 거둔 거는 우리 후배 현역 선수들인데 붉은 악마의 보이콧 선언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결국 사흘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정몽규 회장이지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 발표로 사안을 마무리한 점은 끝까지 5점으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 숙박시설 예약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모두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숙박을 점검해봤습니다. 느슨한 단속 탓에 무허가 숙소가 성행했는데요. 분양사는 오피스텔 분양 때부터 이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 씨.
분양 당시 상담사로부터 공유 숙박 영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단 말을 듣고 매입을 결심했습니다. 이용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양사인 자신들이 관리를 해주고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양사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홍보물이나 교육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로만 내용 증명이 왔어요. 오피스텔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공유 숙박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숙소를 예약해 와봤습니다. 결제 전까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직접 와보니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무허가 숙소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나 정부의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버젓이 운영을 지속하거나 이를 홍보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공유 숙박의 90%는 무허가 숙소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유 숙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2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침체의 늪은 더 깊어지는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효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5,028억 원, 1년 전보다 9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한 달 만에 17%나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생산이 줄었어도 재고는 더 쌓여 2월 반도체 재고지수는 역대 최고인 1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아 마땅한 돌파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탓에 이달 수출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우리 수출 침체를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14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지만 심각한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꺾이는 모양새 속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차기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KT가 사실상 난파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압박으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안건을 올리지도 못했고 10명의 이사 가운데 9명이 사퇴하면서 이사가 단 1명밖에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KT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서두릅니다.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에 소액주주 300여 명이 목소리를 내고자 참석했지만 주요 안건이 표대결을 해보기도 전에 무산되면서 44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안이 윤경림 후보 사퇴로 폐기됐고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반대에 사회이사 후보 모두 물러났습니다. 윤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KT가 망가질 것 같다. KT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겠다. 결국 10명의 이사 중 9명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회사 대표는 대행체제로 이사회는 1명뿐인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CEO 선임이 정부 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KT 주식은 20%가량 떨어져 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주주들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외풍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의견이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은 반영돼서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업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맞은 KT. 비상경영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풍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로써 통신회사를 벗어나 글로벌 IT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하던 KT의 젠그럼도 당분간은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된 이사회를 복원하는 데만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데 이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새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영 정상화까지는 더더욱 갈 길이 멀겠죠.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이사 한 명만 남게 된 KT 이사회. 당장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추천까지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전 정권 인사로 지목한 사회이사들이 모두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새로운 사회이사 모집은 이제 현 정권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새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현 정권이 개입할 경우 스스로 지적했던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체 카르텔만으로 하는 것은 개혁이라든 혁신에 적절하지 않다. 이사회 구성이 지연되면 차기 CEO 선임 절차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과 대표 후보 추천, 이후 임시 주주총회까지 통과하려면 적어도 반년이 넘게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CEO 후보가 친여 성향으로 결정되면 낙하산 인사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KT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KT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영진이나 또 이사진이 구성이 되도록. 소액주주들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정관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어 KT 정상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건국 이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17년 전 성인물 배우와의 불륜 뒤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박해라며 반발했지만 내년 대선 가도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검에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모여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짓는 대배심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주고 회계 장부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It is that prioritization of politics over what is going to be keeping the New Yorkers safe. 3시간여 논의 끝에 대배심 23명 중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했습니다. 공소장은 곧 공개될 예정인데 혐의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Never has a former president been indicted or charged with the crime. 맨해튼 지검 주변엔 기소를 환영하는 인파가 모여들었고 Finally, it shows that democracy is finally at its place where it's supposed to be.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 인근엔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He's falsely accused for the last 6 years. It's terrible. It's ruining our country. It's dividing our country. 트럼프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바이든 정권이 정치 박해와 내년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지자 결집에 나선 트럼프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밤 10시가 넘어서도 문을 열던 대형마트들이 전기료와 인건비 인상, 또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증가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입점한 가게들은 대부분 불이 꺼지고 마트 손님들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신선식품들엔 할인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마감떨이합니다. 마감떨이 들어가세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퇴근이 빨라지면서 밤늦게 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줄었습니다. 7시, 8시에 보통 도착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은 10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밤 10시 넘어 마트를 찾는 손님은 지난해 3%까지 떨어졌고 매출도 8시 이전에 83.5%가 나옵니다. 결국 일부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마감 할인 시간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8시부터 할인 판매하던 시간을 7시로
좀 1시간 앞당겨져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녁 장보기보다 인터넷 구매에 익숙해진 것도 영업시간 단축의 이유인데 인건비를 비롯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 고정 비용이 크게 오른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완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쇼핑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게. 고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형마트들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 코로나로 닫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큰손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를 이끄는 온라인 유명인사 왕홍이 방안에서 국내 제품 수백원 원어치를 판매하는가 하면은 얼어붙었던 명동 등 주요 상권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동영상 SNS 팔로워가 766만 명에 달하는 중국 왕홍 쉬샨의 온라인 쇼핑 생방송 현장. 한 마스크팩을 소개하자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 온라인 쇼핑 생방송을 보는 접속자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쉬샨은 오늘 12시간 생방송을 통해 국내 브랜드 20개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6시간 동안 판매한 한국 제품만 160억 원어치. 온라인상의 유명인사,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홍이 중국에서 걸어다니는 대기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왕홍들을 계속 한국으로 내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 분기별로 큰 왕홍들 빅 이벤트를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 검사가 해제되고 항공편도 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끊겼던 명동도 다시 북적입니다. 1년간 문을 닫았던 한 생활용품점은 12층 건물 전체로 규모를 키워 다시 문을 열었고. 我们很喜欢这边，因为我本身很喜欢吃韩国的食物，就是 kimchi 啦，这些全部都喜欢。 한 화장품 브랜드의 명동 5개 매장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배 늘었습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196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는 단체 관광객 출국을 언제 허용해주느냐가 본격적인 회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빛의 건축가로 불리면서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안도 타다오의 전시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건축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시죠.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연 경관을 비추는 물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건물. 거대한 조형물 사이로 걸어가면 나타나는 입구. 예술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담은 산중의 미술관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철학이 담긴 곳입니다. まず人と水と緑とこれが一体になってここへ来たらでここにしかできない材料があります。韓国でしかできないこと。 그 공간만이 주는 유일무이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짓는 것이 그의 건축 철학. 그에게 건축은 사람 마음에 남는 장소이자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지를 고민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機能的であるとかというよりも心の中に残るものが建築だと思ってます。建築はやっぱり都市の遺産ですから。 20세기 건축 재료를 상징하는 노출 콘크리트와 특유의 빛의 투과로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십자가를 창조한 빛의 교회. 제주 본태박물관, 프랑스 유네스코 명상공간, 30년에 걸쳐 진행 중인 나오시마 프로젝트처럼 건축물에 자연을 개입시켜온 80이 넘은 건축가의 소망은 빛의 거장처럼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建築ではどっかでもここから見えるように光が入ってきます。で光を見たら人間っていうのは希望が湧いてくるもんだと思ってます。光の向こうに希望があるという建築にしたいと思ってます。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당신 꿈이 수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며 추리닝 바람으로 컵밥을 먹는 젊음들을 시인도 응원합니다. 합격해도 3,000원, 떨어져도 3,000원. 절망은 팔지 않는다. 청춘에 깨지고 터질 실패의 자유가 있다. 소설가 김훈도 공시촌으로 불리는 서울 노량진 학원과 9급 공무원 준비생의 고달픈 청춘을 그렸습니다. 그 8가지 풍경, 노량 8경 중에 컵밥거리에 길게 늘어선 줄을 제1경으로 꼽았죠. LA타임스는 한국 젊은이들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기란 하버드대 합격보다 어렵다. 20만 명이 몰린 공시 합격률이 2.4%로 하버드대의 4.6%보다 훨씬 낮다고 했죠. 공무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의 직장으로 통했습니다. 2006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에 올라서 13년 내내 공기업과 대기업을 앞섰습니다. 그 공무원 열풍의 어떤 풍경, 노량진 컵밥거리가 이렇게 썰렁해졌습니다. 평일에도 노점들이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학원을 비롯해 고시원, 스터디 카페 같은 공시업계도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다들 인터넷 강의를 듣느라 뜸해졌다가 도무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신의 직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9급 공시 경쟁률은 정점에 올랐던 2011년에 4분의 1까지 쪼그라들어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선호 직장 순위도 대기업, 공기업에 뒤져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던 매력은 그리 바뀌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해 있을 때 출퇴근해서 이른바 소확행을 누리고 신문과 정년, 노후도 웬만큼 보장되는 바로 그 장점들이죠. 거기에다 취업난도 여전히 최악입니다. 바뀐 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20, 30대 MZ 공무원 18번 공무원도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느 봄꽃 축제장 안내와 관리에 동원된 MZ 공무원들이 보상도 없는 공짜 노동이라고 볼멘 소리를 터뜨렸다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회사원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헌법도 공무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공무원 처우와 업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 개선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도 더 커질 겁니다. 반면 광풍에 가까운 공무원 열풍이 식어가는 것은 나라와 젊은이 미래에 두루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애초부터 젊음에게는 안정보다 도전, 자족보다 투지가 정말 젊음다우니까 말이죠. 3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그 많던 공시생은 어디로 갔나 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벚꽃 구경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벚꽃이 예쁘게 만개했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꼭 주말에 꽃이 떨어지기 전에 감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먼지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기온은 초여름만큼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6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4도, 전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괜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갔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